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가장 잘생긴 전문가시죠?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 얼굴이 뭔가 화색이 돌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쪽에 광이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동그랗게 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논문 통과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김석사가 됩니다. 오늘 주제가 아까 제가 한남 3구에 갖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주제와 관계됐다. 네. 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번 시간 주제가 뭡니까? 세금 사각지대 재개발 투자법이라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빠숑님이랑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전에 사담으로 저도 한남에 갖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언뜻 해주셨는데 근데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를 지금도 몇 개가 물어보셨어요. 있으니까 부담스럽고 그쵸. 대출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비싼 것들은. 또 다주택자 되면 세금도 꼬이고 맞아요. 대출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가가 있다. 근데 오늘 내용 주제이기도 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네. 즉 무주택자면 상관없어요. 뭐 어떤 걸 사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렇죠. 주택이 1주택자다 혹은 다주택자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사항 중 하나가 살 수 있어? 세금 터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금 세팅을 하라는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려요. 똘똘한 한 채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혹은 이제 1주택자 규제 완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는 건데 상급지 세금 세팅을 해서 움직이는 거를 항상 강조드렸지만 도대체 어떻게 사야 세금 세팅이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전에 빠숑님이랑도 다룬 적도 있었었고 저희 투미TV 자체 채널에서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금들 이슈들 쫙 풀어본 적이 있었지만 최근 이슈를 또 반영을 해가지고 다주택자가 살 수 있는 재개발 시장의 틈새 규정들 최신판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셨다는 사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못했었는데 다주택자들을 위한 투자법. 세금 사각지대 재개발 투자법으로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 재개발에는 세금의 틈새 시장들이 존재를 해요. 전 정권에서도 재개발이 각광을 받았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재개발에 이런 틈새 규정들이 존재했었거든요. 재개발 세금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서 넘어갈게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규제가 다르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말 그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니까 재개발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사실 조금 무섭긴 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입주권, 즉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입주권을 샀었을 때 세금 혜택들이 존재하거든요. 재건축은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 안 되지는 않아요. 재건축도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 전매가 안 되죠. 근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는 전매가 안 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또 묻는 것이 소장님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입주권 사라고 했는데 재개발도 관처 이후로는 전매 안 되는 거 동일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맨날 달려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해드리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투기과열지구 대상이고요. 즉 조정 대상 지역 같은 데들은 상관이 없다. 비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이 전매에 관한 것은 투기과열 지역, 투가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다. 일단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모든 투기과열지구 대상이 아니라 2018년도 1월 24일 전에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재개발 조합은 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걸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전매금지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정확한 정식 명칭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에요. 소유권 이전 취득을 한 이후로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현금 청산이 당하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거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거래하려고 했었을 때 지위양도 금지 요건이다. 전매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요건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면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이 충족했는지 이런 사항들 잘 체크해 보면서 거래를 하시면 된다. 일전에 제가 정리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투미TV에서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려고 했었을 때는 항상 주의하라고 하는 사항들, 진행 단계를 고려하면서 투자해라. 사업 단계별로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정비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재개발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으면 일단 출발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것도 75% 동의를 모으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불인이라면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투자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사업시행 인가는 각종 인허가를 받는 단계, 관리처분 인가가 조합원들끼리의 분양 신청이라든지 종전자산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권리관계가 결정되는 게 관리처분 인가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고려했을 때 조합설립 인가로부터도 한 준공까지가 10년 정도를 보셔야 돼요. 초기 단계 이런 것보다도 내가 어느 정도 단계를 보면서 가는 게 중요한데, 세법적인 사각지대 얘기 드린 것 중 하나가 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가 정말 큰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세법적으로 입주권이라고 부르는 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예요. 그 전은 빌라인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빌라. 예를 들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단독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도로부지. 제가 입주권이라 말하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다라는 걸 여러분들을 명심하시고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개발 이제 새롭게 사는 사람들은 청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논문 주제로도 썼다던 네.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사부동산 대책이 2021년도 1월 29일 이후로 새롭게 취득한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다. 공공재개발에서도 모든 공공재개발이 아니라 이제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하는 이사대책 내용이 그런 거고, 일반적인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 기준에 따라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루는 내용은 민간재개발 내용이라는 거를 알아보시면서 본 영상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세금 내용들을 한번 쫙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투자 비법 재개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야, 이 제목 너무 좋아. 네. 다주택자분들은 힘들어요. 네네. 힘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인데, 야,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보유세 부담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다행히게도 네.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죠. 2022년도 6월 13일자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세금들에 관련해서 특히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공제 3억 원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일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획기적으로 완화를 했어요. 2020년도 9.13 대책 때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5%씩 올려가지고 원래 2022년도는 100%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올해 아주 그냥 세금의 극치를 보여줄 뻔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60%로 줄어들었고요. 와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가격이 10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라고 하면 이 10억이 곧 과세 표준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10억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가 됐다라고 하면 10억이 아닌 6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죠.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네.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1세대 1주택자는 특별 공제 3억이 더 붙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공시가격 관련해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9억 공제가 11억 공제로 갔다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종부세를 이제 그러면 이제 11억 이하는 안 줘도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4억을 초과하는 사람만, 즉 14억 공제를 해주도록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런데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뭐 크게 완화되는 거는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은 아예 언급도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언급해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단 세율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1주택자 세율이랑 다주택자 세율을 비교해보면 막 2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뭐 0.6께 1.2, 3.0께 6.0, 2배 차이. 즉 세율이 2배가 되는 게 무서운 건데, 네.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가 돼야 되는 것인 거고, 아무리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다주택자도 적용이다 라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율이 2배인 거는 이거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아무리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깎아준다 하더라도 앞서서 봤었잖아요. 공시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게 뭐 조선모사 같은 느낌들도 있거든요. 1주택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인별과세를 맞춰야 된다. 여러분들은 위의하실 수 있어요. 자녀한테 사준다라고 했었을 때 자녀한테 사줘도 뭐 그냥 다주택자 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금 공부를 하긴 했는데 네.
제대로 하지는 못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는 주택수를 다 합산하거든요. 네.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이렇게 있으면 3주택자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팔려고 하면 30% 중과세율이 붙게 돼요. 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랑 소득세는 이야기가 다르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고 공제만 세대 합산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인별과세가 원칙이다. 그래서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다 라고 하면 아빠도 1주택자 세율, 엄마도 1주택자 세율, 아들도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종부세는 인별과세다 보니까 지금 여기 적혀있는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2배 붙는다는 얘기 해드렸는데 이 세율이 정확하게는 아빠가 2채 이상 들고 있다. 아빠가 조정대상 지역 내 2채 이상을 들고 있으면 이 세율이 적용되는 건 거죠. 근데 엄마도 한 채, 아빠도 한 채면 각자 1주택자 세율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금술이 너무 좋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2주택인데 네. A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B주택도 부부 공동명의면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네. 네 건 내 거, 내 건 내 거. 그러니까 이렇게 0.5씩도 한 채로 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좀 이게 말 실수하셨어요. 부부 관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엄마 거 한 채, 아빠 거 한 채다라고 하는 세율이 네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 1번인데 여기서 핵심인 거는 네.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자녀한테 집이 있어도 네. 자녀도 다 6억 공제, 6억 공제, 6억 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 자녀도 1주택자에 대한 세율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별과세다. 그럼 밑에 있는 공제는 세대 합산이라는 거는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면 1세대 1주택자는 11억 공제 받는 거 있잖아요. 네네. 2022년도 기준으로 14억 공제 받는 거는 네. 진짜 딱 1세대에 1주택일 때만 적용이다 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한 채만 들고 있었을 때예요. 네. 그러면 나는 이번에 14억 공제 받을 거였는데 애한테 사주게 되면 난 6억 공제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좋은 거죠. 어차피 이 A주택을 부부가 한 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때는 부부 공동명의면 각자 6억 6억에서 12억 공제 받고 그리고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도 네. 결국은 나눠지게 됩니다. 이 과표가 쪼개져요. 남편에 대한 과표, 아내에 대한 과표가 쪼개지니까 이 부분도 종부세를 절감하는, 즉 1주택자라고 하면 부부 공동명의 유리하고요.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로, 즉 2채 이상을 들고 싶으면 각자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라고 하면 각자 6억, 6억, 6억 공제 받는 게 좋고 1주택자로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공제만 세대 합산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네. 소득세 같은 경우가 더 중요한 건데 얘는 깔끔하게 인별과세입니다. 공제는 합산 뭐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부부는 근데 합산이에요. 약간 조금 헷갈리죠? 무슨 의미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소득세에 대한 대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 2주택자는 전세 과세, 3주택자는 전세도 간주임대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네.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월세 낼 게 없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집을 전월세 줬어요. 그럼 네. 나는 어딘가에 전월세에 살고 있겠죠. 네네. 근데 이 월세대가 세금을 과세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래서 만든 혜택인데 네. 솔직히 진짜 1주택자는 실익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자녀한테 사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네, 자 극단적으로 3주택자라고 해볼게요. 네. 3주택자인데 아빠가 3주택을 다 들고 있으면 네. 전세 간주임대료를 납부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안 내고 있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탈세입니다. 언젠가 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좀 잘 세금 세팅 하시길 바라고요. 네. 이거를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다 라고 하면 3주택자긴 한데 근데 이게 세금을 소득세를 1원도 안 낼 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예. 자, 아빠 주택에는 가족 다 살고 있어요. 네. 거주 중인 주택이니까 세금을 안 내겠죠. 네. 엄마 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어요. 네.
부부는 합산이라 했잖아요. 음. 부부 2주택인데 2주택자는 전세 간주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아. 완전 초갑부에서 나인원 한남 전세만 막 40억에 뭐 아빠 집에는 살고 있고 네. 엄마 집은 전세를 놨어요. 그런데 뭐 40억짜리 전세 놔도 세금은 1원도 안 낸다. 네. 자녀 집도 전세를 놨는데 음. 뭐 당연히 전세를 놓으면 세금 낼 게 없는데 극단적으로 월세를 놨어요. 네네.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녀가 극단적으로 월세를 월 1,0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1,000만 원이나? 예를 들어서 네네네.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이 상태로 하면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주택자는 월세가 비과세예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놀랄 텐데 네네. 네, 물론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좀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고가주택은 제외예요. 이 고가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이 9억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기준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진짜 월세를 1,000만 원씩 받으려면 초고가 주택이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예시는 적합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9억이 안 돼요. 그런데 월세를 내가 다달이 뭐 200이든 300이든 받는데 뭐 1주택자니까 세금은 1원도 안 낸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별과세는 네. 극단적으로 미성년자도 상관없어요. 진짜? 네. 오. 아기가 네네.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월세를 받고 있어도 네. 세금 1원도 안 낸다는 거고 그리고 종부세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인별과세는 똑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결국 다주택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뭐가 네. 문제예요? 내가 다주택으로 뭐 사서 올라가고 이거는 좋아. 근데 보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막 네. 버틸 수가 없게 막 종부세를 막 때려버리니까. 네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보유세 부담이 낮다라는 것이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양도세는 터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자녀한테 사줬다라고 하면 결국 언젠가는 자녀는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자녀가 지금은 미성년자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가지고 만 30세 소득 혼인 셋 중 하나를 충족하고 독립 주거 공간을 별도로 갖춰서 독립세대주 요건에 만족하게 되면 네.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고 그럼 일반 세율로 팔든가 아니면 비과세 요건에 맞춰 비과세로 팔든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건 거죠. 네. 자녀한테 미리 사주면 이런 부분들을 다 피해갈 수 있고 그럼 기간이 너무 멀잖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게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시간 싸움인데 네. 어린 자녀한테 사주면 어차피 자녀가 널린 게 시간인 거죠. 그들한테는 가진 게 시간과 부모들의 경쟁력밖에 없죠. 뭐. 그렇죠. 이 시간이라는 것도 경쟁력이에요. 네네. 내가 사게 되면 10년 뒤 입주래라고 하면 숨막혀가 되는 네. 건데 어차피 애는 어리기 때문에 네. 아이한테 재개발 같은 거를 미리 사줬다가 이제 10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된다. 그럼 네. 신혼집이 마련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겠다. 네. 애를 많이 낳는 게 네.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아. 저희가 5인 가족이거든요. 5인 가족. 와. 제 밑으로도 동생이 둘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한 채, 어머니 한 채, 저 한 채, 남동생 한 채, 여동생 한 채 이렇게 해주게 되면 벌써 집이 5채가 나오지만 네. 각자 1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세금을 피할 수가 있다. 꼭 성인일 필요는 없다. 미성년자한테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서 가능하면 자녀한테 사줘라 라고 네. 얘기를 싶어요. 이미 자녀한테 하나씩 다 해줬어. 네.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재개발의 비법이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네. 바로 일명 멸실된 입주권을 주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멸실된 입주권. 이 멸실된 입주권의 의미는 아까 네. 입주권의 정의가 뭐라고 했었었죠? 아까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입주권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정식 입주권. 네. 재개발 재건축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세법상 입주권으로 바뀝니다. 네네. 근데 하나가 더 붙었죠. 멸실까지 돼야 돼요. 와. 왜 멸실이 중요한 포인트냐면 우선 종부세가 무섭잖아요. 이 네.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는 건축물이 멸실되게 되면 이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하겠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게 돼요. 아, 그러네. 이게 주택분이 종합부동산세니까 토지만 남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을 안 내죠. 종부세를.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A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원래라면 2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네. 이 건축물이 집이 있었는데 이게 멸실됐어. 네. 토지만 들고 있어. 네네. 그럼 당연히 납부를 안 하는 건 거죠. 종부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가 1번 네. 내가 주택을 뭔가 또 살려고 했었을 때 지금 다주택자 같은 취득세가 터지잖아요. 네네.
취득세가 막 2주택자면 8.4, 3주택자면 12.4%를 납부하게 되는데 토지를 사게 되면 취득세가 4.6%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도 피할 수가 있게 되고요. 양도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으로 사서 입주권으로 팔 때는 일반 세율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입주권을 주택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입주권은 말 그대로 권이 붙잖아요. 권리예요. 권리죠. 뭐 실물이 없는. 예. 그래서 입주권인은 당연히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죠. 네. 왜냐? 이건 권리니까. 권리니까.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종부세 막 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네. 특정 세목에 대하여 주택수에 카운트되는 요건들이 있을 뿐이에요. 다른 주택 팔 때는 입주권이 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들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근데 입주권 자체일 때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다. 그 시점이 언제다? 준공일과 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이기 때문에 네. 내가 다주택자인데 이 입주권을 입주권인 상태로 팔고 싶으면 사전 점검하고 있어요. 네. 그럼 빨리 팔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준공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지 일반 세율로 팔 수 있다. 중과세율 붙는 부분들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주권인 상태로 팔게 되면 일반 세율, 입주권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을 팔게 되면 중과세율, 그렇죠. 이 기준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얘기했죠. 주택 외에 취득세 4.6%를 주목해라. 재개발에만 존재하는 거. 멸실된 입주권 같은 경우는 재건축도 가능해요. 네. 재건축도 이주 철거하면서 멸실된 상태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건축은 엄밀하게 멸실된 입주권을 샀다 팔았다가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사는 건 가능한데 팔 수가 없어요. 네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특수한 요건에 맞췄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에 맞춘 재건축 입주권을 산다든가 혹은 지연이 되었을 때 살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요.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로부터 3년이 지연될 동안 착공 안 했다. 또 착공으로부터 준공까지 3년이 지연돼야지 팔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요건을 맞추기 쉽지가 않아요. 보통 3년 이내에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재건축은 이거를 완벽하게 활용하기 좀 어렵고 재개발이 활용 가능하고 여기서도 앞서서 얘기했죠. 입주권을 거래할 수 있는 기준. 2018년도 1월 24일 전에 최초 사업시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들이 관리처분 인가 나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자유롭다. 이 요건까지 네. 적용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재개발의 특수물건들이 존재해요. 재건축은 이거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이 둘 다 있어야지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방배동 재건축이죠. 그렇죠. 단독주택 재건축이죠. 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여긴 빌라 지역 같은데 여긴 재건축이에요. 방배동 재건축은 도로 부지 같은 경우 입주권이 안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물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이건 재개발만 가능한 사항인데 대표 도로 부지라고 말하는 게 9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요건을 맞췄다라고 하면 입주권이 나올 수 있고 네. 상가 같은 경우도 입주권이 나오는 요건들이 있죠. 네. 권리 가격이 좀 크다면 나오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1번 취득세 당연히 주택이 아닌가 4.6%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4.6%가 되게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다주택 중간하다 보니까 4.6%면 그냥 되게 좋아. 그렇죠. 12.4를 내려고 네네네. 생각했다가 괜찮은데 마법입니다. 마법. 종부세 대상? 아니죠. 주택이 아니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얘는 당연하겠지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세율로 팔 수 있죠. 네. 다주택자 중과가 아닙니다. 이런 특수한 요건들이 있긴 한데 근데 얘네들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비쌉니다. 다주택자들이 죄다 들어갔기 때문에 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수요 공급 논리죠. 뭐. 네. 일단은 이걸 희망하는 다주택자들은 많고 이런 물건들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네, 인서울에 조합 설립 인가난 도로를 사고 싶다. 아무리 못해도 네. 한 6억 이상씩 좀 괜찮다 싶으면 8억 넘어가는 게 지금 현재 서울의 재개발 지역 도로고요. 이거 대출도 안 나오는데요. 그렇죠. 도로에서 또 대출도 안 나옵니다. 생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고 상가는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상가라고는 했지만 그냥 그렇다고 이런 재개발 지역 상가 사시면 큰일 나고요. 정확하게 입주권이 나오는 요건은 네. 감정평가 금액이 최소 조합원 분양가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상가는 일반적인 구분 상가들은 다 현금 청산 대상자 혹은 상가만 신청하게 되는 요건들인데 이게 주택을 받으려고 하면 일명 통상가들 네.
뭐 꼬마 빌딩 같은 거 상가 건물 그냥. 그렇죠. 그쵸. 상가 건물을 사실 예. 대지가 최소 30평에서 40평 넘게 그쵸. 깔고 있는 애들이 감정평가 높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입주권이 나오고 감정권 남아서 1+1 혹은 네. 상가 이렇게 그쵸. 받는 물건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나와요. 통상가 같은 경우 뭐 우리가 꼬마 빌딩은 대출이 뭐 8, 90%도 나온다던데 라고 하지만 재개발 지역 상가는 감정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네. 매매 금액이 통상 50% 전후로 나온다. 그래도 매매 가격 자체가 통건물이다 보니까 네. 꽤 높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네. 무허가 건축물이 저는 오히려 깨알팁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무허가 건축물. 네. 일단 1번 취득세가 4.4%예요. 어. 원래는 4.6인데 보통 무허가들이 면적이 넓지 않다 보니까 그렇겠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농특세 0.2가 안 붙어가지고 4.4로 네. 가고요. 네. 물론 간혹 조금에도 4.6을 받는 지자체도 있긴 있어요. 일단 그거는 잘 알아보시고 대부분은 4.4.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요. 무허가는. 무허가니까. 네. 건축물이지 하기만 무허가니까. 대부분은 무허가 대상이 아닌데 간혹 근데 종부세 대상인 무허가가 있긴 있어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무허가들은 종부세 카운트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점용료를 납부하는 무허가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다주택자다라고는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무허가 건축물이 왜 기회냐라고 한 거는 양도소득세가 피해 나가지 못해요. 무허가 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가 붙습니다. 이거를 누가 주목하면 좋으냐? 자녀 증여용으로 딱이다. 아, 그렇죠. 이것도 건축물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주택이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한테는 혜택이 되겠군요. 네. 맞아요. 예. 왜냐면 앞서서 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좋은 부분들 아까 뭐 종부세 피하고 소득세 피하고 얘기하고 뭐 양도소득세도 언젠가 세대 분리하면 돼요 라고 했었지만 하나를 제가 설명 안 드렸죠. 바로 취득세를 설명 안 드렸는데 네.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예요. 세대 분리가 안 돼요. 그러면 네. 자녀한테 뭔가 사주려 했을 때도 2주택자면 8.4, 3주택자면 12.4%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맞게 되는 거죠. 자녀한테 아까 뭐라 했죠? 취득세가 4.4%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딱 자녀한테 중요할 만한 용도인 거고요. 재산세가 부과되는 무허가다. 그래서 완전히 다주택자가 뭐 내가 살려고 했었더니 이거 못 사라고 하는 것도 자녀는 어차피 인별과세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상관없는 거죠. 그런 걸 자녀한테 싸게 사가지고 증여를 해주게 되면 너무 좋다라는 부분들. 특히 무허가 건축물의 팁 중 하나가 증여용으로 제일 좋은 게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안 해요. 그렇겠네요. 감정평가 금액이 해봤자 몇백만 원, 잘해야 1,000만 원인데 이게 단점이자 장점인 게 단점은 나중에 분담 금액을 많이 납부해야겠죠. 거의 뭐 전체가 다 그쵸? 분담금이겠네 뭐. 뭐 그냥 매매 금액이 예. 다 프리미엄이나 다름없는 거고 예, 조합 분양가를 다 분담금을 납부를 그렇죠, 해야 그렇죠. 돼요. 예. 하지만 어차피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는 당장 들어가는 금액보다는 나중에 들어가는 금액이 높은 게 차이 더 나요. 그렇죠. 왜냐면 증여세가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이거 분담 금액은 입주할 때 납부하잖아요. 네. 더군다나 요즘에 일명 빵빵백이라고 해서 계약금 0, 중도금 0, 잔금 100이 네. 좀 대세로 가다 보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입주할 때 잔금 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무허가 건축물에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이 있나요? 여기서만 끝내면 자녀 증여용이라고 했었지만 제가 아직 어느 방송에서도 말하지 않았고 어느 방송에서 말하지 않았고 오프라인 강의에서만 말했었던 꿀팁을 오늘 방출할까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네네. 이 무허가를 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녀 증여용 말고도.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글쎄요. 딱 떠오르는 게 없네요 지금. 네. 뭡니까? 바로 법인으로 무허가를 살 수 있어요. 명의가 한 명 또 있구나. 그렇죠. 새로운 명의. 법인. 법인격도 인격이기 때문에 법인도 입주권이 나와요? 라고 묻는 분들인데 나옵니다. 그렇죠. 무허가를 어떤 식으로 살 수 있냐면 아. 법인은 세금이 다 터졌어요. 네. 취득세가 12.4%가 그냥 터지게 되고 예, 뭐 1주택이든 뭐 다주택이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그렇죠. 그리고 뭐 종부세도. 종부세가 무조건 최고세율로 단일세율로 3%, 네. 다주택법인 6%가 터지게 그렇죠. 되는데 네. 무허가는 아까 뭐라 했죠? 취득세 4.4%, 네네. 종부세 아니다. 물론 간혹 종부세 나오는 무허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만 조심하면 법인으로 살만하고요. 그리고 간혹 종부세 나오는 무허가라 해도 과세 표준 이거 해봤자 얼마겠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뭐 거의 없다고 하니까 뭐 공시 가격 해봤자 예. 뭐 과표 몇십만 원 해야겠어요. 야, 이거 법인 꺼내주는데 이거. 예. 그리고 맨 예. 마지막에 양도세가 꼬인다라고 했었지만 네네. 이 양도소득세를 법인은 납부하지 않죠. 법인세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비과세는 없지만 법인세가 뭐 그 다주택자 중과에 비해서는 뭐 진짜 뭐 많이 낮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를 법인으로 사는 거는 또 꿀팁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야, 법인. 그러니까 지금 미성년, 그러니까 자녀 증여용 법인 말고 또 하나가 있다고요? 이거는 진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게 진짜 깨알 꿀팁인데 바로 무엇이냐면 개인으로도 다주택 개인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주택 개인인데 가능하다고요? 네. 오.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투자한 방법인데 네. 취득세 피하고 종부세 피하고 근데 양도세는 못 피한다면서요. 네네. 중과 내려고 아버지가 사셨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떻게 살 수 있었냐? 네. 여러분들은 앞에서 정답을 다 봤었어요. 아. 입주권을 팔면 일반 세율이라고 했죠. 그렇죠. 입주권의 정의는 무엇이다? 입주권 아까 말씀드린 관리처분이 인가 이후로. 이 이후로 예 세법상 동의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들고 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가 되면 입주권이 되는 거고 네. 입주권인 상태에서 매도하게 되면 일반 세율인 거고 맞아요. 똑같은 예. 거죠. 무허가를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네. 무허가인 상태로 팔게 돼요. 네네. 그러면 다주택자 중과가 붙게 되는데 그렇죠.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팔게 되면 아, 이건 타이밍이 필요하구나, 시기가. 일반 오. 세율로 팔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거는 그렇구나. 개인인데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다. 야. 근데 이거를 쉽게 써먹기는 어려운 게 어.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전매가 안 되죠. 네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린 거 2022년도 1월 네. 24일 이후로 네. 최초 사업시인가 신청한 재개발 지역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도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샀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 모 구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곧 네. 관리처분 인가가 날 겁니다. 어.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팔게 되면 네. 일반 세율로 팔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깨알 꿀팁들을 네. 그냥 막 멋모르고 하시면 안 돼요. 야. 나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무허가가 많은 데들이 저기 뭐 상계 1구역이라든가 신림 1구역이라든가 있겠지만 네. 해당 지역들은 다 관리처분 인가는 전매가 안 되는 지역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도 잘 따져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음. 길이 없는 줄 알았었지만 공부를 하면 또 길이 있다. 아. 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것이죠. 입주권 오케이. 샀어. 네네. 재개발 재건축을 샀는데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되면 그때 세금 터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도 해요. 네. 근데 입주권과 분양권은 기준이 다릅니다. 우선 입주권은 준공일과 사용 승일일이 주택으로서 취득하는 시점이고요. 네. 분양권은 잔금을 지급할 때 음. 취득하는 걸로 되게 돼요. 왜 바뀌게 되느냐면 입주권은 애초에 원시 취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떨어지는 순간 그 즉시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분양권은 그렇죠. 승규 취득이니까 잔금 칠 때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 어. 입주권이 유리한 사항은 입주권 같은 경우는 애초에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보존등기 취득세율로 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2.96%, 85제곱미터 초과는 3.16%. 네네. 보존등기 취득세인데 이것도 전체 매매 금액에서 가는 게 아니라 네. 건축물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토지 취득세 이미 납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 봤을 때 보존 등기할 때 취득세 또 내가지고 허리가 휩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입주권은 취득세가 낮다라는 부분은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빵빵 터지죠.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2주택자인데 입주권을 샀다라고 하면 보존등기 취득세 2.96인데 분양권을 샀다라고 하면 12.4%가 터지는 이런 것도 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2.4%. 야. 제가 다주택자 때 할 수 있는 방법들 일반 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일반 세율이 3주택자 중과 붙어가지고 이렇게 세금 빵빵 터지는 것보다 세후 수익률 다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양도 차익이 커도. 이것보다는 일반 세율이 낮다라고 하지만 일반 세율도 세금이 낮지는 않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비과세를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비과세 투자법을 설명드릴까 해요. 야, 이게 또 결정판 비과세까지. 이 비과세 같은 경우는 네. 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이 먼저 있게 됩니다. 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사망 규정인데 이 규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언제 이제 취득했느냐 혹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 기준이 3년이잖아요. 둘 다 조정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1년 내 처분 1년 내 입주였다가 지금 2년 내 처분으로 바뀌었죠.
그렇다 해도 2년보다는 3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주권은 원래부터 3년이었습니다. 오. 1년 텀이 존재해야 되는데 A주택과 B입주권 간에 1년 텀 존재하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3년 이내 팔면 비과세다.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입주권 사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난 3년 내에 팔기 싫어. 3년 내에 팔아봤자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뭐 2주 철거하는데 뭐 한 1년에서 2년, 착공에도 준공까지 2년 반에서 3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억울해 3년 만에 팔아도 여기 입주를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제 만들어진 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의 사항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항 규정 같은 경우는 A주택과 B입주권이 있는데 이 입주권이 나중에 준공이 나요. 준공으로부터 2년 내에 A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를 주는 혜택이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비과세 기간이 거의 뭐 하다 보면 5년, 6년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규정인데, 근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게 해주는 대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년 내에 B주택에 입주해야 되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실입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네. 잘 따져보시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대체주택은 너무 중요한 거라서 빠숑님이랑 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편에 걸쳐서 쫙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영상에서 없었던 사항만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자면 네. 1년 텀이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근데 2022년도 2월 15일 이후로 네. 비입주권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들은 1년 텀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산 사람은 1년 텀이 없어도 됐는데 네. 이제 이후에 산 사람들은 1년 텀이 있어야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까지도 알아두시면 완벽합니다. 아, 진짜 이제 대체주택 그때도 굉장히 감동적인 강의였었는데 또 재개발과 대체주택 그리고 아까 그 네 가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조합하게 되면은 정말 훌륭한 다주택뿐만이 맞습니다. 아니라 특수물건까지 그냥 한꺼번에 네. 할 수 있네요. 야, 좋습니다. 아까 1년 텀 얘기는 하긴 했었지만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5항 규정 재개발 재건축을 들고 있었다가 이주를 위한 대체주택 취득하는 경우는 네. 1년 텀이 없어요. 이건 아직도 내가 A 재개발 재건축 들고 있다가 이제 사업시 인가 이후로 네. B의 대체주택을 곧바로 사도 된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정말 재개발 재건축에 혁신적인 규정이 하나 또 생겼어요. 네. 바로 6.1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대책이 나왔는데 네네. 바로 무엇이냐면 이 상생임대주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까 해요. 상생 임대주택. 네. 이 상생임대주택이 정말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예전에는 이 요건을 맞추기 어렸었어요. 뭐 네.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였고 가액 기준이 있고 했는데 이 기준이 딱 없다 보니까 다주택자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전에는 해봤자 이거 1년밖에 인정 안 해주면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 요건 아예 면제해버린 거지. 그렇죠? 그러면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네네.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네네. 재개발 재건축은 솔직히 실거주하기 쉽어요? 어렵나요? 어렵죠. 몸테크란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재건축 아파트는 좀 할 수 있는데 재개발 쪽에서 몸테크를 할 수가 없지, 솔직히. 정확합니다. 예. 그나마 재건축은 몸테크를 하는데 재개발은 네. 솔직히 거주 요건이 너무 열악해요. 근데 예. 재개발 지역을 2년 실거주 요건이 면제돼? 어, 완전 땡큐. 그렇죠.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재건축은 전세 가격이 일반 아파트보다는 못해도 그래도 전세 가격이 거의 조금씩 계속 올라는 가요. 그렇죠. 상생 임대를 하기 위하여 임대료 5% 이내 이거를 약간 조금 아쉽지만 혜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네. 재개발은 완전 혁신이라고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재개발은 원래 임대료가 안 올라요. 재개발은 세입자님이 살아주겠다라고 하면 감사해요. 맞아요. 막 나가겠다라고 하면 불안해. 또 임대 이거 어떻게 맞추지? 그냥 살면 안 돼요? 막 네네.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살아준다면 감사한 거예요. 각종 그 기본 요금만 나가면 그 공과금이 있잖아요. 네. 그거 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뭐. 그럼요. 재개발 지역 전세 금액 뭐 1, 2억밖에 안 해요. 네네. 뭐 1, 2억 밖이라는 표현 썼지만 그 네. 1, 2억이 내가 내려고 하면 부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전세 또 찾는 것도 힘들고 막 수리할 것도 많은데 그냥 살아주겠다는 사람이 있는 게 정말 고마운 거라서 그렇죠. 어차피 착한 임대인이야. 나는 어차피 상생 임대인인데 네. 재개발 재건축 특징이 오래 보유하잖아요. 네. 어차피 나는 2년 만에 팔 생각이 없어. 맞아요.
한 4년이 뭐예요? 막 네. 4, 5년 넘게 끌고 갈 생각이 있었는데 야 4년 가지고 있었더니 비과세를 해주겠대. 그 칭찬도 해줘. 상생의 임대인이라고. 너무 좋다. 이렇기 때문에 되는 거고 예.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도 확실하게 이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네. 좋아진 사항이고요. 네. 상생 임대인 요건들이 정말 질문이 많은데 제가 일전에 촬영 영상에서도 막 질문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요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도 혜택이 되나요? 라고 하는데 임대사업자 혜택 됩니다. 네, 어저께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걸 설명 안 했었나 봐. 이전에 발표할 때 이때. 예. 근데 또 나오는 내용들은 최초 임대도 다 해야 돼요. 승기 취득자도 되냐 안 되냐라는 게 있었지만 예. 내가 이제 갑이고 이제 을이랑 임대차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을한테 내가 최초 임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을이랑 갱신을 하든 뭐 다른 병이랑 5% 이내로 하든 내가 처음부터 계약을 했었어야 됐다는 거지. 네. 그 전에 뭐 내가 예를 들어 정한테서 뭐 을이랑 계약했었던 걸 내가 승계 취득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최초의 계약자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임대차 놓은 거는 최소한 최초 임대차는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 갱신 시점이 2024년도 12월 31일 안에 계약만 하셔도 된다까지가 내용입니다. 요건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금 내가 재개발 지역 사가지고 승계 취득을 했었다라고 네. 하면 그냥 세입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임대차 계약을 다시 쓰시죠. 그렇죠. 그래서 1년 6개월을 놓고 그 다음에 세입자 갱신했었을 때 2024년도 말까지면 여유가 아직 있어요. 네. 그래서 계약 시점을 두 번째 계약까지도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네네네. 때문에 네. 재개발 지역을 정말 획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요건들 뭐 얘기가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임대차 3법 때문에 억울하게 5% 이상 못 올리던 사람도 있었죠.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횡재가 된 거죠. 2년 실거주를 안 한다 하더라도 비과세가 된다. 네. 원래 이제 8.2 대책 이후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사람은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도 된다가 되는 것이고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2년 실거주를 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인데 높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일시적 2주택 요건들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네. A주택과 B주택이 있었는데 종전주택을 이제는 깔끔하게 양도세, 취득세, 대출 요건 다 전입 의무 없이 종전주택을 팔면 돼요. 그냥 팔면 돼요. 네. 그러면 또 역시 재개발에서 나올 수 있는 혜택 중 하나가 네. 일시적 2주택을 예전에는 양도세가 1년 내 처분, 1년 내 전입이었잖아요. B주택 사고서 1년 내 처분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건 할 수 있어. 문제는 1년 내 전입을 해야 되니까 네. 재개발 지역 투자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재개발 지역에 실거주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내가 A주택 비과세로 팔고서 그 다음에 B를 취득했어야 됐는데 근데 이제는 B주택을 재개발로 사도 된다. 그리고 갭 투자로 사도 된다라는 거죠. 네. A주택이 2년 내에 비과세로 팔고 그리고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더 임대 주고서 상생임대주택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해도 되기 때문에 상생임대주택이 재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또 최종 1주택 규정까지도 폐지가 되었잖아요. 네. 그냥 A주택, B주택, C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재개발 지역 샀다가 상생임대주택 해가지고 4년 임대해가지고 비과세 요건 맞추게 되고 A주택 처분, B주택 처분 바로 그 즉시 다음 날에 받아도 C가 비과세가 된다. 원래 재개발은 자녀한테 사주는 거잖아요. 네. 자녀가 미성년자예요. 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어차피 애가 입주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전세 좀 주고 있다가 자녀가 세대 분리하고서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3주택자라고 했었을 때 엄마 아빠는 A, B 주택 가지고 있고 자녀가 C주택을 들고 있다가 상생임대인이 돼 있다가 세대 분리를 쫙 하면 비과세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네. 야, 이 상생임대주택을 잘 공부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빛이 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홀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0만 원짜리 강의라고. 아 이거 괜히 유튜브 라이브로 하자 그랬어. 일단 내가 들어보고 위로를 바꿔놓을 걸. 예, 오늘 정말 끝내주는 강의였습니다. 네. 야, 최고다 진짜. 어떻게 정말 이게 다주택자 분들한테는 네.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서 빛이 와. 되는 강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저는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방송에서도 뭐 여러 매체에서도 네. 이런 비법들을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주목을 했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네. 이제 더 좋아지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최신판으로 업데이트해가지고 알려드렸고요. 네. 자녀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이 자금 출처는 당연하겠지만 항상 투명하게 네. 증여할 거 하고 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저희 채널에 투미TV에 이제 증여세 관련해서 설명한 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하기 알겠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미부동산의 투자가 투명하게 하라는 투자 같아. 아,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세금 문제는 깔끔하고 투명하게 합시다. 네. 그래야지 저희가 적폐한 소리 안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제도권 내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었고요. 정정당당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끝내줬어요. 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며요. 네, 2부가 있습니다. 와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대책이 나왔었는데 네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 투미TV 자체 영상에서도 약간 좀 짧게만 언급하고 네. 만 게 있었는데 분상제 효과가 과연 어떻게 있을까 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